만약에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 비중을 줄이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특히 양극재 쪽은 저는 뭐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왜 이걸 못 뚫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외국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시간의 문제지 로봇사나 AI 산업은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정윤 세무사님은 구독자 20만이 되셨고 굉장히 그 사이에 좀 슬럼프가 있었는데 결국에 20만을 돌파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20만 돌파 기념으로 굉장히 거액인 한 1억 정도를 기부하셨다고.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오늘 이 배지를 달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열매 배지고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나눔 행사를 갔다 왔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20만 구독자 돌파를 1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때 19만에서 19만에서 20만 맞습니다. 되는 10,000명의 구독자를 1년 기다리면서 너무나 기다려왔던 숫자를 돌파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부자컵이랑 부자우산 같은 굿즈를 만들어서 202분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강연회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한 3시간 정도를 기획해서 그건 이번 주 금요일날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두 가지를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더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구독자님들한테 받은 사랑을 제가 나눔 행사로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하나는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기부도 했지만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팬클럽이 이렇게 기부액을 모아서 단체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계획을 한 건 사랑의 열매하고 연계를 해서 가상계좌 받아서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자 이름으로 한번 모금을 한번 할까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이 그 누구에게나 사실 부자분들한테도 큰 금액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20만 구독자가 됐다는 얘기는 또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수입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는 걸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재능 기부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능 기부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구글 측에서 수입도 받고 있고 또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접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윈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윈윈의 과정에서 20만 구독자 돌파는 굉장히 뜻이 깊은 돌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역시 일단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20만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못 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20만 구독자 돌파에 김 작가님의 바로 직전 마지막 마중물 같은 역할인가요? 19만 7천 명 정도 됐을 때 딱 여기 김 작가 채널에 나왔는데 그날 한 방송 나가고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한 5천 분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0만 구독자 돌파에 아주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뭔가 오지 않을까 기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님 요즘 근황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요즘 이제 좀 이렇게 방송 출연 좀 자제하고.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한 번씩 이게 변장해가지고 언둔 곳으로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언둔 곳으로라는 컨셉으로 한 번씩 오늘도 컨셉을 선글라스 끼고 언둔 곳으로 컨셉으로 나오려다가 원래 정상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워낙 컨셉으로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지금 노트북 혼자서만 딱 앞에 놔두시고 지금. 또 우리 이세무사님 준비를 제보고 하라고 해서 오늘 사실은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의 역할은 이 오프닝 때 좀 이렇게 웃음을 한번 드리고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차트는 또 이제 대표님이 차트 도사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조사님부터 그러면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시장 전망 해주시고 이제 그 외에 세무사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 미국 주식 최근에 많이 반등이 좀 있었죠. 오늘 코스피 2,550 정도. 예, 그리고 거의 고점을 뚫었어요. 어쨌든 전 고점을. 최근에 못 뚫던 자리 2,500짜리는 계속 못 뚫었었는데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 했는데 오늘 다시 2,500대가 50이 안착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차트라 볼게요. 전 고점 아직 못 뚫었네. 죄송합니다. 2,580이 고점이고 아까 왼쪽 눈빛 세무사님이 아직 못 뚫었는데 역시 뚫었다고 말 실수를 하고 있지. 그 표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언둔 곳이다 보니까. 네,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이 전고점을 이렇게 뚫지는 않았지만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원래 이게 차트상에서 가장 좋은 모양은 이제 전고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뚫을까 말까 할 때 이제 모양이 이제 뚫을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시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뚫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여기 지표는 우리 블릭스 지표 2130에서 일단 매수 지표가 나왔고, 지금은 이제 뭐 따로 매수 지표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 요 자리인데, 평행선 자리, 한 2600짜리? 요 자리가 저항대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2600짜리. 그리고 요게 결국 한번 뚫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제가 이거는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전부터 IMF 때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요 부분에서 한 조정을 좀 주고, 옆으로 횡보를 한참 하다가, 한번 상승을 좀,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정도로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줬단 말입니다. 지금이 약간 여기에서 상승을 주는 구간이라고 보이시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구간이니까 최대한 상승할 거면 상승해라. 그래서 나중에 침체가 오더라도, 두드리 맞았더라도 최대한 하락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남겨두기 위해서 최대한 상승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래도 상방은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모점은 옛날에 3,300은 못 뚫는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거의 미국으로는 5.5%대고 우리나라는 뭐 3.5%인가? 3.5%면. 어쨌든 이게 상방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그 금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보든 상승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침체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이제 하락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이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첨언을 하나 드리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IMF 때를 지나서 2001년도, 2002년도 이때 보면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침체가 오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세 상승이 한 3, 4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한번 저는 이제 최대한 올랐다가 한번 쳐박고 나서 가지 않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근데 3,300은 굉장히 좀 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그럼 단기적인 고점은 상단 어디 정도 보시는 겁니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근데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2,700, 800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을 해요. 한 뭐 800선은 넘치기는 쉽지 않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이제 큰 저의 뷰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주식이라는 건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또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박스권이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큰 봉차트로 본다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3월에 저점을 찍은 거죠. 1,400대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그 3월부터 그 다음에 2021년 6월 말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상승을 하면서 1,400대의 코스피 지수가 이제 3,300대가 됐고요. 근데 그 3,300대의 고점에서 또 정확히 1년 3개월 동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빠졌죠? 작년 9월 말까지. 코로나 이후의 차트는 사실 간단해요. 1년 반 동안 오르고 1년 반 동안 빠졌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작년 9월이 일단 바닥이었다라고 지금 지난번 아마 왔을 때도 제가 90%, 95% 말했더니 그 100%랑 무슨 차이냐 그래서 제가 그 차이는 바로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블랙스완 같은 뭐 정말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미국에서 뭐 연준위원들이 미쳐갖고 금리를 뭐 7%, 8%까지 올린다든지 뭐 이 정도의 블랙스완급 재료가 아니라면 저는 작년 9월 2100이 일단은 하락장의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상승과 하락이 아닌 옆으로 가는 구간까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하락장은 끝났다고 제 뷰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락장이 끝난 게 곧 상승장이다. 3,000, 4,000, 5,000 간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저점 2100을 저는 올해는 깰 확률은 아주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작년 9월, 아까 우리 배 대표님이 차트 추세선까지 이렇게 그려드렸지만 작년 9월 저점, 그리고 올해 1월 초 저점, 또 3월 중순의 저점, 또 이번 4월 저점, 이 4번의 저점이 계속 상방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거든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굳이 2130을 깨러 내려갈 하락 요인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없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찍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기간 조정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예상은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당장의 차트를 본다면 직전 고점이 2580인데요. 지금 2550, 60까지 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목으로 치면 신고가를 칠 때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수 차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수 차트도 똑같기 때문에 직전 고점 2580을 넘을 힘은 간신히 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넘었다 하면 제가 보기에 2600, 2650까지는 그냥 쉽게 가는 차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뭐 2700, 800, 900, 3000을 간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시점에서는 직전 저점 2130이 하락장의 끝이라는 뷰, 그리고 직전 고점인 2580은 당연히 뚫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를 뚫는다면 2600, 650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 정도로 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인데 프로 선수들이 뭔가 연습을 게을리하면 뭔가 그 다음에 감독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코치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된다고 하는데 골퍼에 있는 얘기죠. 골프에서 뭐 연습을 뭐 일주일을 안 하면 뭐 갤러리가 알게 되고 그렇죠, 뭐 그렇죠. 며칠 안 하면 선생님이 알게 되고 하루 안 하면 아까 자기가 전에 안다. 이제 배진환 대표님이 이제 운동고수라고 하셨는데 요즘 차트를 안 보시 좀 된 게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아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세무사님은 매일 마감 시간을 하시니까 매일 차트를 보시거든요. 앞에 노트북이 없는데도 딱딱딱 대표님은 요즘 운동고수로 골프 친다는 얘기가 있으신데 눈앞에 있는데도 약간씩 미스가 있어요. 제가 그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차트를 헷갈렸어요. 네. 삼성전자 차트를 아까 띄워놓고 있다 땀나는 보니까 정보 좀 뚫었으니까. 네, 삼성전자 정보쪽 들어서 내가 그래서 조금 헷갈렸어요. 삼성전자는 원래 지수랑 또 비슷하니까 내가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차트 있으니까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는데요? 요즘 삼성전자 분위기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제가 주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 뭐 원래 신기하게도 뭐 좋다 그러고 또 이게 뭐 이게 실적 잘 나오고 증설하고 이럴 때를 보면 항상 그것도 이상하게 쳐받고 반대로 지금 감산한다 그렇고 또 지금 올 2분기 올해까지 뭐 계속 안 좋다 그러는데도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스물 올라오죠. 요즘 전문가분들도 대부분 좋다 말하고 외국인도 사고 있는데 제가 그 매수 매도 물량 보니까 개인은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 팔아서 배터리 사야죠.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주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이 거의 9조대를 샀더라고요. 반도체는 뭐 거의 11조대를 샀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왜 살까 생각해 보건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수들이 상당히 계속 좋았잖아요. 좋았고, 뭐 또 그쪽 관련 산업들이 계속 뭐 주가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은 지금 안 좋지만 뭐 지금 또 DDR5라든지 또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가 반도체들이 이제 성장성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그걸 미리 내다보고 또 원래 주식은 또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또 6개월 정도 그 후에는 또 감산이 좀 되고 DRAM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포함해서 미리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전망으로 보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차트가 아까 이렇게 고점을 뚫었어요. 일봉상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이걸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도 살짝 뚫은 것 같더라고요. 추세선도 이렇게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뚫었더라고요. 수세선 상에서도 뚫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주봉상도 고점을 연결해 보면 주봉상에서도 뚫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평행선으로 보면 7만 원대가 이제 매물이 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7만 원대 매물 요게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생각이 좀 쉽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좀 7만 원대가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게 차트적인 조건이고, 그래서 뭐,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금리적인 상황. 이 삼성전자라는 거는 사실 회사의 실적 이런 걸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뭐 프로그램 매매 또 뭐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서 상당히 뭐 작업되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걸 뭐 얼마큼 간다. 이거는 사실 뭐 상당히 어려운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실적으로도 평가하기 힘들고 또 주로 이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이제 그거는 지수와 모든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크게 가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고점에 오면 또 부딪히고 또 다시 이렇게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7, 8만 원 가면은 또 좀 약간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제 의견도 배 대표님의 의견하고 흡사한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수랑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통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훨씬 다른 움직이던 시기를 뭐 과거의 영광 이런 걸 많이 기억하셔서 뭐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총 상황, 막 500조의 시총 상황에서 지수랑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그 대신 지수보다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지수보다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의 두 개 차트를 봤잖아요. 지수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수는 직전 고점이 2580을 못 뚫었지만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시기가 있고 약한 시기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4월, 5월 들어서는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자금의 이동이 어디에서
삼성전자로 바뀌었는 데까지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자금에서 확실히 옮겨졌어요. 왜냐면은 4월의 차트를 보면 4월 달에 2차전지는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산업의 자금 흐름과 주가 상승에서 2차전지 산업보다 반도체 산업이 4월은 확실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도 아마 감산의 경제학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산의 경제학은 당연히 주가를 오르게 만듭니다. 왜냐면은 사례도 똑같이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풍년이 있으면 무슨 예를 들어 뭐 배추 풍년이다. 배추값 떨어지죠. 배추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통 하시냐면 배추를 막 이렇게 막 버려요. 네. 농민분들이 이거 화나서 버리는 거지만 실제 경제학에서는 그럼 배추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흉년 때 가격이 올라가고 풍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최고 메이저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 감산을 말한다면 당연히 메모리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적이 막 좋았을 때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왜 올라가냐? 그거 역시 마찬가지죠. 지수가 경기의 선행 지표인 것처럼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반드시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반도체 시장이 바닥이구나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2차 전지를 팔아서 반도체로 간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2차 전지는 요즘에 조정 많이 겪었잖아요. 네. 지금 전체 뭐 세부 종목 하면 너무 민감하니까 큰 섹터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을 특히 양극재 쪽은 저는 뭐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쉘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주면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일단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건 제가 만든 지표긴 한데 이게 해가 뜨고 구름이 뜨는데 최근에 이제 구름이 떴어요. 네. 구름이 떴는데 보면 이때 보면 뭐 캔들상에서도 매도 지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지표상에서 매도 지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통 주식은 한 번에 안 죽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보통 쌍봉을 그리면서 이제 보통 죽는데 그 다음에 쌍봉이 그릴 때 어떤 주수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동채 회장님께서 그때 시비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걸 500억 이슈가 있는 것도 650억인데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한 6,500억 정도 되는 거를 그냥 소각을 했어요. 소각을 하면서 회사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재료가 나왔냐면 실적 발표 재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근데 그날 후로 꼬리가 달리더라고. 꼬리가 달리고 못 올라가더라고. 만약에 그 당시 이 두 개의 재료면은 정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못 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토를 쳤구나. 그래서 몰라 우리 채널하고 뭐 다른 데서는 여기서 내가 와서는 당분간 올라가기 쉽지 않다.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상투다. 조심해라.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게 차트상에서 보면, 저번에도 김 작가님한테 나왔을 때 카카오 살 때 말했던 게 뭐죠? 카카오 저점일 때 말했던 게. 악재가 쏟아져도 주가가 안 빠지면 사야 된다, 바닥이다 했죠. 네. 지금 이게 반대로 호재가 만발하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때도 제 주변에 우리 뭐 제자들 아니면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알려드렸어요. 네. 그런데 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당분간 왜 이걸 못 뚫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쪽에서 보면 추세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트적인 실적으로 이런 거는 무관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차트적인 면에서는 여기 보면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이쪽에 보면 거래가 많이 나왔고 여기에 매물이 많은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거래가 터지면서 그 다음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못 올라간 이 거래량들을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뚫으려면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의 요번에 나오는 재료를 능가할 재료가 한 3개월 뒤에 있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실적이 나오려면 다음 3개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다는 그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사들여야 되는데 그 많은 이제 재료가 나오려면 최소 또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보니까 당분간은 이걸 뚫기는 쉽지 않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이 고점은 여기 이 매물을 뚫기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고점이 오면은 오히려 매물에 부딪히지 않을까. 근데 저번에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매물에 계속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양극재 쪽은 일단 최근에 너무 많이 올렸고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차트로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차트로서 대응을 하는데 그 차트에서 이제 최대한 내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원래는 분할 매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차트상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게 나타났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호재가 계속 나오는데도 못 올라간다. 그럴 때는 좀 많이 줄이는 게 좋죠. 양극재 쪽은 이런 이슈 상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비중을 줄이고 우리가 보통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가 보통 이제 1차 밴드가 있고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먼저 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는 뭐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데 많이 쓰이겠지만 자동차 회사가 1차 밴드한테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1차 밴드가 어디 쉘 업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쉘 업체고 그다음에 쉘 업체가 또 양극재고 양극재는 결국 수급과 뭐 이런 뭐 기술력에 따라서 물건을 사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 높은 가격에 치를 수는 없겠죠. 다른 또 비딩 업체를 붙일 것이고, 또 더 좋은, 만약에 가격이 계속 비싸다면 더 좋은 재료를 찾아서 또 샀겠죠. 그래서 항상 좋다고만은 평가할 수 없는 게 다음에,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 마진이 많이 나오면은 또 다른 업체를 찾으려고 한다는,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역발상으로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너무 잘 나갈 때는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양극재 쪽은 그 MCN 쪽이잖아요. MCN은 관세를 없애줬거든요. 또 관세를 또 만약에 올린다면 또 8%인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비 자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일단은 악재적인 면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다. 항상 올랐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뭐가 나올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제 메타버스 NFT 열풍이 불고 그게 나중에 끝이 나면서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는 양극재 포함해서 셀이든 어디든 이게 지금 끝이 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이거는 실적이 앞으로 이제 가는 산업이니까 조정기는 겪겠지만 다시 또 나중에 이거는 그때의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다시 올라갈 거라 보세요?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실적과 동반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다음에 뭐가 새로운 소재, 새로운 양극재, 뭐 이렇게 정설할 수 있는 때로는 새로운 그게 대안이 있다면은 우리 에코프로를 뭐 예를 들면 더 대안할 뭐 업체들이 많이 뭐 정설도 하고 뭐 늘어나고 이렇다면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그런 대안이 아직은 없으니까 좀 충분히 조정을 주고 나면 한번 또 기회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아까도 산업 전체로 보면 1, 2, 3월 달에 2차 전지 산업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키 맞추기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급등했던 2차 전지에서 나와서 자동차, 요즘 현대차, 기아차도 차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또는 반도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적 때문에 얘는 계속 올라야 돼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 실적 때문에 몇 배나 올라야 되는데 100배? 1000배? 그럼 아무도 대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실적은 실적이고 주가는 주가인데 주가를 볼 때 아까 차트 이미 에코프로 차트 봤지만 다른 2차 전지에서 뭐 에코프로가 가장 단기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적절한 예시일 수 있는데 이격도가 진짜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차트를 보는 분들은 5일 2평, 21일 2평, 61일 2평, 120, 200일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가 이격도잖아요. 근데 그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초단기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총이 뭐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 에코프로가 2위, 뭐 20조?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단기 급등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실적이 좋아. 그럼 앞으로 지금부터 또 5배 올라야 돼? 근데 아무도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으로는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이겨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20조짜리가 밈 주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건 거의 뭐 미국의 밈 주식처럼 그냥 뭐 너도 나도야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열풍이 불었던 게 난 그냥 하나만 몰빵할래 뭐 이런 게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몰빵 투자, 분산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은 리스크 관리거든요. 위험 관리. 그래서 결국은 몰빵했을 때 5배 오르면 뭐 1억에 5억 되는 거죠. 근데 뭐 분산 매도나 또는 분산 투자 안 하고 1억에 5억 됐다 할지라도 다시 또 반절 부러지면 다시 2억 5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 비중을 줄이는 건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원칙 자체로 어긴 거니까. 그래서 단기 급등한 거에 대한 조심은 뭐 배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차 전지만 담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사실. 왜냐면은 2차 전지 산업만 담았다는 얘기는 사실 종목은 5개를 샀더라도 2차 전지에만 투자한 거거든요. 제가 주식을 25년 했지만
그 당시 대장 산업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2005년, 2007년에는 조선주의 급등, 그리고 태양광주의 급등. 그래서 그 당시 대장주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지금은 OCI인 동양제철화학. 여러분들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동양제철화학, OCI 사랑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주식들이 20배, 30배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죠. 또는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뭐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대면 관련주라고 했었죠. 또는 뭐 신풍제약이나 진단 시약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그 당시에 다 10배, 15배씩 올랐단 말이죠. 영원할 것 같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주식 5년, 10년만 참여하면 알 수 있으니까 저는 2차 전지 산업이 나쁘다가 아니고 주식 투자를 죽을 때까지 오래 하실 거라면 2차 전지 산업만 사면 돼. 또는 뭐 2차 전지에서도 제일 확실한 거 하나만 사면 돼라는 마인드는 조심해야 될 마인드고 여러 가지 산업들,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산업 요즘에 사실 하이브나 기획3사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산업.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결국은 더 오래 가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말씀하신 두 분은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요즘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달 한 번씩 성장주 강연회도 하고 또 제가 쓴 책 제목 자체가 성장주의 투자라는 책 제목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 늘 관심을 갖고 있고요. 2차 전지 산업이 당연히 성장 산업이듯이 엔터도 성장 산업일까라는 의문들이 가끔씩은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한류는 아직 계속되고 있고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봐야죠. 기획사에 투자할 것이냐, 뭐 드라마 제작 관련 제작사에 투자할 것이냐. 근데 최근의 흐름은 뭐 기획사가 압도적이었던 거죠. 하이브가 대장으로 치고 나갔고 JYP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뚫으면서 굉장히 뭐 기획3사가 좋았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기획사랑 드라마 제작사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사들이 많이 꿈틀댔던 거는 기획사가 드라마 제작사보다 실적이 더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었나요? 실적이 일단 좋죠. 왜냐면은 JYP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YG도 실적이 좋았고 하이브도 좋았고 근데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그 열악한 드라마 제작 환경들 때문인지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들은 있진 않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는 기획3사와 하이브가 훨씬 좋고 다만 이제 뭐 재료가치 측면으로 그때그때 가서 뭐 넷플릭스 관련주랄지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칠 때랄지 요럴 때 이제 또 드라마 제작사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개미들은 저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영화나 뭐 드라마들이 히트를 막 칠 때마다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왜 그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은 건 어찌 보면 실적과 주가는 일시적으로는 분리가 되더라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 JY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를 수년째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적자가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이 기획3사 쪽은 실적도 좋고 재료도 있으니까 좀 조정받다가도 실적 좋다 그러면 다시 오르고 뭐 이런 걸 반복해서 우상향을 했는데 드라마 제작자는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간히 막 좋은 재료가 나오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이다 뭐 아카데미에서 수상했다 막 이러면 그 잠깐 이렇게 올랐다가 실적이 수반이 안 돼서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히트를 쳐도 그 회사 실적에는 엄청난 그거는 안 됐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수익 배분 구조 이런 게 있겠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특히 기획사 쪽이 많이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 구조가 보니까 대부분 다 굿즈 판매로 수익이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굿즈 판매에서 수익이 거의 한 50% 수익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영업이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근데 드라마 제작사 이런 데서는 그런 걸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마진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 하나 이래서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 팔아버리면 뭐 500억 1000억 뭐 이렇게 하나 팔리네 500억 1000억씩.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제작사 이게 뭐 그게랑 뭐 나 50대 50씩 이렇게 나눠 먹는데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마진이 좋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굿즈 판매가 하여튼 그쪽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원인 것 같고 이제 그 에너지 최근에 또 하나 재밌는 거 오늘 그걸 받는 거는 PFT라고 들어보셨어요? 50대 50? 아 요즘 아직 신세대가 아니네. 가수예요. 새로 나온 아이돌 가수인데. 중소기업 회사 엔터에서 만들었는데 그 빌보드 차트 최단기간 진입한.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드렉스인가 뭐 그런데 최근에 관련 뭐 마케팅 회사도 주가를 오늘 막 급등했던데 그 사람이 RBW인가 뭐 했던데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일단 중소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도 있다. 그게 한류가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제작하는 것들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획사에서도 또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비상장이긴 한데 상장회사에서도 이제 새로운 기획사를 해서 한번 히트가 치면 엄청나게 또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진짜 그런 거는 10배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매년 적자라도 한 사람 히트 쳐버리면. 근데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한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히트 칠 확률이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좀 이해가 될까요? 이 기획사랑 드라마 제작사의 차이는 약간 팬덤이 있냐 없냐. 예를 들면 가수들, 아이돌은 어쨌든 그들 자체가 캐릭터이고 팬덤이 형성되니까 그들의 뭐 앨범이든 굿즈든 사주는데 우리가 뭐 더글로리, 오징어 게임 히트했다 해서 뭘 사실 사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연예인 하나가 상품이 되겠죠. 그렇죠. 그분은 이제 글로벌적인 몸값이라든가 인지도는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아이돌은 이제 굿즈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뭐 이렇게 상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그래도 뭐 이 중에서 그럼 엔터사 중에서는 어디 제일 좋게 보시나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수년간 재무제표나 차트는 압도적으로 JYP가 제일 좋아 보여요. 앞으로 주가가 제일 그게 많이 오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차트, 재무제표는 늘 JYP가 제일 좋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요즘에 좀 투자하실 때 어떤 좀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세요?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걸 주식을 언제쯤 우리가 빠져야 되고 언제쯤 현금을 많이 하고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시장이 언제쯤 조정이 오고 이게 항상 제일 저한테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걸 또 비중을 어느 정도만큼 사느냐, 그런 게 저한테는 제일 고민인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종목 고르는 거는 뭐 내 나름대로 툴이 있으니까 좀 저는 사실 뭐 시장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죠. 전문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단순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종목 고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금 운용상에서 시장이 이제 언제 꺾겠지. 이거, 그냥 시장이 꺾이면 숲이 꺼지면 나무도 다 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섹터나 유망 주식은 어떤 쪽에? 유망 섹터는 저기 2차 전지가 이거 가장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그거보다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과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풍력, 뭐 태양광,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뭐 등등 이게 다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솔직히 2차 전지 지금 성장이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 안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그게 더 선행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급속도로 전기차가 많이 발전이 되면 거의 셧다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걸 조절해가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막 2,000개를 넘게 뭐 지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또 뭐 오늘도 SMR 국내에 첫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SMR부터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뭐 모든 에너지가 다 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전기차가 활성화되려면. 저도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한국전력이 이제 우리 이제 전기세 때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고 하면 이제 정전될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가 그만큼 활성화되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전에서 많이 인프라도 많이 쓰고 전선주들이 보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 그리고 뭐 보면 전선, 변압기 뭐 이런 것도 하부 세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발전 쪽에서 들어가는 뭐 그런 뭐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관심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것도 있어요. 어떤 데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뭐 여행 관련. 리오프닝 되면서 여행이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뭐 비행기도 예약이 많이 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왜냐면 그전에 워낙 또 미리 된다고 좀 선반영 대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턴어라운드 주식들 보면 계속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여행 관련주들이 보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또 자동차 쪽은 또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해서는 뭐 항공 쪽 말씀하신 거, 뭐 조비용 항공사 LCC 같은? 물론 LCC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는 여행주가 좀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행주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쪽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중소형 여행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투어 차트를 보면 이거 제가 만든 지표 여기 보면 해가 떴어요.
바닥에. 아까도 말씀하신 건데 헤라 구름은 뭔가요 혹시? 그건 일단 이게 설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내가 차트를 여러 가지 조합해서 내가 만든 지표긴 한데 바닥에 가면 사야 될 때가 되면 해가 뜨게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될 때 되면 먹구름이 뜨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하나투어 차트로 예전에 여기 해가 뜨고 나서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그다음에 먹구름이 뜨고 다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최근에 해가 떴어요. 해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해가 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옆에 블릭스 지표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아주 새까맣기 때문에 살아는 사인이거든요. 그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차트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시간이 좀 해결되겠지만, 저는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만드신 거니까, 저 구름과 해와 저거는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좀 확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으니까, 이거는 이제, 블리큐라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저희 블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어떤 고민하시고 또 요즘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는지.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20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욕심이 없으시죠, 이제는? 충분히 만족했다. 네. 사실 가장 큰 고민은 끝났고, 저는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고민 이런 건 아니고, 늘 똑같은 일을 하니까, 특별히 어떤 시기에 막 특별히 힘든 게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탑다운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느 산업을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인 거죠. 고민이라면. 시장 전체도 고민은 끝났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뷰를 확고히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틀릴진 몰라도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측과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대응을 훨씬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장 뷰 예측은 이미 작년 9월에 바닥 쳤어.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서 사실 훨씬 마음 편하고요. 실제로 뭐 지수가 3월, 4월, 5월 위기인 것 같아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장뷰에서 절반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산업 예상 또는 뭐 산업 뷰죠. 어느 산업을 더 좋아할 것이냐,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냐 해서 가장 최근에 저를 괴롭히는 거는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랑 자동차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맞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요즘 많이 좋아지네. 반도체의 대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의 대장인 현대차, 기아 차트를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대형주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자동차는 안정적이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안정적인 거죠. 과거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려면 뭐 전차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자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좋은데, 지수가 좋으니까 전자랑 자동차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얘네가 좋으니까 지수가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얘네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술주, 성장주 라인에서는 로봇이나 AI도 크게 고민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제가 1, 2월 달에 완전 적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대강에서 말할 정도로 맞아요. 로봇에 관심이 들었습니다. 로봇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AI도 사실은 작년 9월, 10월 솔트룩스 처음 움직일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AI 로봇은 1, 2월 달에 굉장히 큰 상승을 거의 100% 맞췄었고, 뭐 그 이후에 조정이 워낙 크게 올랐으니까 조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격도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종목의 조정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과 AI는 크게 올랐고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갈 수 있니 해서 저는 또 가는 쪽으로 이미 저는 확정적인 제 산업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논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봇은 우리나라 모든 대그룹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실패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AI는 우리나라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빅테크 산업들이 다 AI 뛰어들고 있으니까 뭐 시간의 문제지 로봇 산업, AI 산업은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두 산업이 이제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이유는 제약바이오는 최근 한 8년 정도, 2015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대를 주도하던 주도산업이 있었다고. 근데 2015년부터 한 8년 동안 가장 자주 주도산업으로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죠. 2015년에 한미약품이 크게 움직였었고, 2017, 2018에 셀트리온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되면서 3-4배가 올라갔으니까, 뭐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저도 세무사님 말씀하신 기억나는 게 3-4년에 한 번씩 계속 큰 폭등을 줬던 거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잊을만 하면 한 방씩 줬던 게 제약바이오예요, 사실은. 누구는 야 그게 회사냐 거품이지.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떡해요. 어쨌든 실적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최하 2, 3년에 한 번씩은 시세를 줬던 업종인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특징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요 관련 제약바이오 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뭐 30%, 40%씩 나오는 애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우상향으로 좋은 차트를 만드는데 근데 관건은 신약개발 쪽에서는 거의 3년 동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수 1400대의 주가를 사실 웬만하면 다 그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2020년 3월 거래소 지수 1,400보다 떨어져 있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한번 언제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 낌새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오를 텐데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죠. 분명히 얘네는 너무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서 조정은 받겠다라는 예상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조정이 거의 한 달째 되고 있는데 더 깊은 조정이 계속 나오고 기간 조정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또 전고점 뚫고 갈지 주식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은 그 두 산업이에요. 2차 전지가 과연 빠르게 전고점을 치고 갈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지 정말 예측이 힘들다. 우리 제약바이오도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아예 낌새가 없는데 영원히 못 움직일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성상 굉장히 유리한 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업에.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맨파워인 거죠.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의사. 서울대 물리학과랑 전자공학과가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의대는 서울대의 웬만한 그런 시절이 과의 있었죠. 커트라인보다 훨씬 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의대 모두 다 합쳐서 쫙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가 아닌 탁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의대를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의사들 중에 그냥 의사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 쪽으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체를 창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맨파워의 특성상 진짜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사실은 전자공학과가 커트라인 1등일 때 그게 다 반도체의 연구원들로 간 거였거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신화가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쓰여진 거죠. 자원 하나 없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대에 가서 우리나라의 공학기술들이 발전된 것처럼 저는 의사로만 남기에는 더 막 끼가 있고 사업가도 기질이 있는 분들이 제약바이오 스타 탄생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약 개발 쪽에서도 바이오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자금력이 아주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근데 사실 주식 쪽에 펀딩을 할 때 제약바이오 펀딩이 사실 가장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랄지 맨파워랄지 지금은 어쨌든 뜸하지만 언젠가는 또 한번 이렇게 스타 탄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로봇 AI에서는 AI에서는 한국에는 제대로 된 정말 글로벌을 선도하는 AI 관련주가 없다. AI 관련주도 보면 실제로 실적들은 다 지금 나는 데가 없다면서 안 좋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그 의견은 맞는 의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 주식은 미국 주식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테슬라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플랫폼 관련주는 구글만 사면 되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MS만 사면 되죠. 투자회사는 우리가 익히한 벅시어 해서에만 사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 기술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수치가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년 9월부터 AI 관련주에서 2배,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거기서 수익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종목들이 기술이 있다 아니면 기술이 없다 실적이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저는 차후 문제라고 보거든요. 떨어진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올라갔을 때는 그런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올라가 그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AI 기업은 미국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사실 다 망해야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1등 제품이 있고 2등 제품이 있고 3등 제품이 있는 거고요. 또는 완제품이 있고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있고 그 부속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애플이 가장 먼저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폰을 만들었고 그럼 삼성전자만 갤럭시폰이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부품주가 50개인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삼성전자가 만들지만 반도체 관련주는 100개가 넘습니다. 2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AI 공룡 기업이 미국에서 탄생할 확률이 높을수록 한국의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수혜를 무조건 받는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로봇 AI 제약바이오 쪽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세훈 이사님 말씀과 거의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AI하고 로봇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로봇이 없으면 뭐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AI 지금 뭐 챗 GPT가 나왔지만 솔직히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이제 챗 GPT가 없으면 검색이 안 돼. 지금 저도 뭐 공부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논문을 쓰는데도 요즘 챗 GPT 있고 없고가 일을 한 50배를 들어주는 것 같아. 100배, 50배를.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논문 한 200권을 읽었다면 챗 GPT로 해가지고 그 200권을 다 읽었고 요점을 다 정리해서 해주니까. 그래서 뭐 사실 논문 쓰기는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면. 그래서 지금 아마 뭐 논문을 쓰는 시대가 챗 GPT가 전 세대랑 후세대랑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돌아왔다.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지는 아직 않았죠.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한번 섹터가 같이 막 가고 사실 지금 조정 중에 있지만 그거는 또 엄청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분이 뭐 오늘 다른 의견은 없나요? 전반적으로 의견이 너무 비슷하죠. 아유, 다 공감하시고 두 분 원래 평소에 잘 안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만나죠. 투자 스타일도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세상을 뭐 똑같이 보는 시계는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뭐 바이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다르게 티격태격 해야지 더 시청률이 그런 게 좋아지나요? 아니라 이제 다르게 보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럼 제가 다르게 보는 걸 그러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야지 또 우리 배 대표님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실 테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르게 보냐고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 중에서 이제 수혜주로 돌아서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항공, 뭐 여행 이런 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고, 아까 제가 말했던 제약바이오에서 피부 성형외과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사실 코로나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픽을 오히려 그런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또는 뭐 나가서 화장품 관련주 정도? 이 정도를 저는 좀 더 좋은 코로나 수혜주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 다룰 수 있잖아요. 이제 빨리 저랑 다른 거 말씀하시죠. 그냥 잠시 그 전에. 근데 화장품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로 한국 화장품이 이제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중국에서 저가 화장품은 자기네 거 써버리고, 좋은 화장품은 유럽 거 써버리고. 제가 뭐 다르게 알고 있는 것만 싶었어요. 네, 화장품부터.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 물론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선별을 가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이렇게 우리 아까 리포트 플랫폼에서 밀었다기보다는 계속 했던 종목은 세계 1등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이제 그게 1등 하는 기업이 뭐냐면, 예를 들면 포스맥스 하는 기업들이 OEM 업체, ODM 업체인데, 그런 것들은 나는 진짜 좋게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전에 이제 화장품 있었지만 빛을 못 보는 업체들도 충분히 많이 생겨날 거다 생각을 해요. 화장품 업체도 가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은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행주, 항공주들은 보다 투자할 거면 제약바이오, 뭐 피부 쪽에 투자하겠다 하셨는데, 그 의견 어떻게 생각하신지는 답변해 줘야죠. 사실 저도 뭐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영향을 찾기 쉽지 않다고 그랬죠. 과거에 워낙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실 한번 세게 가고 나면 그거는 사실은 정말로 그걸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네이버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고 나면 그게 다시 원위치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새로운 게 뭐가 떠올까 항상 그런 게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뭐가 우리에 먼저 다가올까. 아까 뭐 예를 들면 로봇 AI 그런 것들은 상상력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책이든 신문이든 보고 항상 생각해야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좀 어떤 다른 의견을? 다른 의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굴, 뭐 아까 피부 이런 쪽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도 사실 또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레이저 업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레이저다, 피부 업체다 이런 것 중에서도 보면 이 사실 소모품을 막 계속 쓰거든요. 레이저를. 저 피부과를 다녀봐서 좀 아는데 가보면 생각보다 비싸요.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다음에 뭘 약을 뭐 해가 첨가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써마지 울세라인가 뭐 있고 써마지도 있고 뭐 그냥 새로 나온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울리지오.
이러면 이제 뭐 다양하게 붙여서 나오는데, 그 하면서 리프팅이라고 하나, 뭐 하면서 그 계속 소모품을 쓰더라고. 그래서 그 비용을 계속 뽑아먹는 업체들은 그 수출도 하고, 요즘에 국내 이제 피부, 이게 레이저 산업들이 상당히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익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다른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도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하면은 좋은 거잖아요. 자꾸 반대말을 시키고 그래요. 아니, 이제 공감한 거 말고 이제 다른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아니, 거기에 있어서는 별로 내가 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또 두 분은 사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지 꽤 지나셨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아무래도 돈을 씀에 있어서 좀 남들보다는 편할 텐데, 이제 피부과를 이제 대표님 다닌다고 하셨고, 세무사님도 다니신 적 있나요? 솔직히 뭐 커밍아웃이라고 하면은 저는 태어나서 피부 관리라는 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약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5월, 6월쯤에 여기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유튜브 활동이나 뭐 이런 방송 활동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화면에 나온 제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때 이제 피부과 처음 상담을 갔죠. 근데 이제 10회 한 330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보다 너무 비쌌던 거죠. 그리고 여직원들한테 말했는데도 직원분들이 아 대표님 너무 비싼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집에도 제일 가깝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10회를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30회 정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기분 듣기 좋은 말은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었는데 꽤 듣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괜히 이 여성분들이 피부 관리를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또 피부에 이런 관심이 많으니까 돈을 잘 벌고 나면 이제 피부과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경험자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있다 하신 거고. 저는 그러니까 뭐 돈이 좀 비싼 거 말고는 그냥 가서 한 40분, 50분 누워있으면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또 원장 선생님이 레이저도 해주시고 다들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대표님은요? 그 전에 이제 토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아까 시술 뭐 이렇게 뭘 한 거를 처음이었어요.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저는 2배 정도 들었어요. 지금 말하시는 금액에 2배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막 지인 할인까지 받았는데도. 660, 600. 아니, 나는 저기 정기 관리. 10회 300. 정기 관리. 그게 그 토닝 정도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아까 앰플을 맞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하면은. 그럼 무슨 시술한 거 아니에요, 시술? 시술은 아니고, 다른 뭐 명칭이었는데, 뭐 스마지 뭐 이런 거, 울세라 이런 거예요. 그게 하면 한 500만 원 들어가요. 500만 원. 그래서 효과는 있나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는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50대 중년 대표님 세무사님인데. 그리고 저는 진짜로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다니는 여성분들을 다시 봤어요. 이제 공감하게 되는 내가 맞아보니까. 두 가지. 자기관리 잘하니까 좋다. 저도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제 두 번째는 독하신 분들이다. 왜냐면 아파요. 저는 이렇게 따갑고 그걸 참아야 돼. 그 약간 처음에는 느낌이 약간 고문받는 느낌이야. 눈도 다 가리고 따끔따끔해요. 그리고 막 고문받는 느낌인데 그래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꼭 참고 있어요. 이제 원장님이 워낙 친절하셔갖고 한 번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무슨 인형을 간호사분한테 인형을 갖다 주라 그러면서 자 인형 껴안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어쨌든 그 아픔을 참으면 얻는 게 있다 결론은. 많은 분들이 세무사님이 이제 외모를 보시면서 약간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세무사님이 저희 촬영장에 있는 5월이란 강아지를 보고도 이제 처음에 그 조그만 강아지도 되게 무서워하셔서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거기서 돈을 벌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피부과까지 가서 갈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지난 5월달 FOMC 열렸었잖아요. 혹시 거기 아마 다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하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 세무사님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도 이제 FOMC 열리면 이제 이때 동결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해질 텐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요. 대표님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부터.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랑 완전히 반대 의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금리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1년 동안 하락장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3월에도 폭락, 6월에도 폭락, 9월에도 폭락 거의 뭐 3달에 한 번씩 폭락을 했는데 막 한 달에 뭐 5%, 10%씩 빠졌었죠. 음봉이 크게 나오면. 작년에 가장 큰 하락의 계기는 두 지표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는 CPI 지표, 그리고 하나는 금리 인상.
근데 금리 인상은 막 0.5를 한다, 0.25를 한다, 0.75를 한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무슨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에서 거기서 하나 더 넘는 것까지 막 언급이 되고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CPI 발표하는 날이면 몇을 예상하고 있는데 몇이 나오면 어떻고 몇이 나오면 어떻고 매일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다 돌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CPI 발표하는 날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하는 날은 거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후폭풍이 며칠을 간 적도 있었고 그게 작년이에요. 그럼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CPI 발표하는 날 또는 금리 인상 발표하는 날 주가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되게 무덤덤한 완전히 무덤덤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이 재료라는 건 사실 픽스되는 값이 아니에요. 금리를 인상하면 무조건 주가는 떨어져 또는 뭐 금리를 인하하면 올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작년과 올해는 금리나 CPI 발표에 대해서 이 민감도가 완전히 낮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FOMC를 작년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논리는 아마도 이런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가 무슨 근거로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제 예상을 한다면 그 근거는 딱 하나일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왜 하겠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금리를 왜 올렸나요? 경기가 좋아서 올린 거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좋고 물가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경기 관점으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물가의 관점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고요. 물가의 관점에서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때는 결국은 물가가 확실히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결자 해지 측면에서 지금 T는 경기가 아니고 물가란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잡힌 거가 확인된 금리 인하라는데 금리 인하해도 주가가 떨어지고 뭐 금리 인상해도 주가가 떨어지면 뭐 천년만년 주가가 맨날 떨어집니까? 이건 완전히 비관론자적인 해석이고요.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건 GDP와 물가지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만약에 물가가 안정적이고 경기가 좋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주식 25년을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보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시기가 더 많았고 그러면 금리를 올릴 때는 이 두 마리 토끼 중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요즘같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또는 금리를 내릴 때는 GDP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금리를 내리면 GDP가 안 좋은 거니까 주가가 떨어져? 그럼 금리는 올려도 떨어지고 내려도 떨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세무사님은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올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더 올려도. 더 올려도 중요하지 않다. 올해 들어서 금리를 지금 올렸잖아요. 그때 주가 충격이 없었다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뭐 올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근데 박힌 총재는 금리 인상을 뭐 지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은행 스트레스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제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 지표가 제가 최근에 보면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13개월째 마이너스를 하고 있어요. 13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또 통화량을 보면 M2라고 하죠. M2를 보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돈 풀거나 30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다시 들었어요. 그렇다는 건 제가 봐서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돈은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면에서는 제가 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랑 그다음에 통화량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말했다시피 코스피 지수랑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를 보면 큰 파동으로 보면 A파, B파 정도로 저는 보여져요. B파로 좀 아직 C파 하락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B파가 충분히 최대한 많이 올라라. 그리고 차라리 좀 하락 조정이 좀 최대한 짧아라. 그렇게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은 저는 녹록치 않다고 보는 거죠. 금리 아까 반박하는다면은 금리를 74년도부터 물론 금리를 인하하면서 하락한 거는 3번이 있어요. 3번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때 대부분 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침체를 했으니까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금리를 인하한 적은 있어요. 침체가 아니라도. 근데 침체가 오고 하락을 했을 때는 무조건 이제 주가가 모두 폭락할 때가 많았던 거죠.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침체가 와서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지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가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차라리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거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뭔가 안 좋은 사인이 나오면 이제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안 좋은 사인이 나오면. 그게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제쯤, 은행이 터지든, 부동산이 터지든, 은행이 터지든, 뭐 기업이 터지든, 뭐가 터지면 이제 침체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언제쯤 올까 항상 저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안건은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곧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럼 말씀하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인하한다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실 너무 전문가들 의견이 다른 것 같은 거. 이 어떤 분들은 이미 왔다. 나중에 왔다고 이미 얘기할 것이다 분도 있고, 이제 오고 있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더라도 되게 얕은 침체가 올 것이라는 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대로 강하게 오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온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 소프트 랜딩을 다들 추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과거의 차트를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는 그 당시에 보면 그때 2002년도쯤이었나 보다. 한 6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또 하락 조정이 좀 꽤 필요하다. 그게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하면서 그래서 금리 인하가 충분히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2003년도부터. 그런 조정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소프트 랜딩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소프트 랜딩이 왔어. 그러면 이제 2001년도 3년 사이에 한 3, 4년 조정을 주고 지금은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준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에 그 당시 뭐 39개월을 조정 줬더라고. 39개월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했더라고. 그럼 39개월의 기간 조정이든 충분히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이제 좀 뭐 소프트 랜딩으로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가장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 랜딩이 올지 소프트 랜딩이 올지는 저도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지만 지금 지표상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경기 선행 지수 통화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아주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경기 침체하면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이런 결과치가 나왔을 때, 와, 큰일 났다라는 말을 하죠. 실업률이 하나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그런 지표 말고 직관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막 금융권들이 파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IMF 때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파산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큰일 났다. 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기업들이 실적이 뭐 최저를 찍었다. 뭐 이러면은 또 굉장히 불안해지죠. 아까 말하는 뭐 고용이랄지 GDP랄지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대기업들이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일날 주가가 안 떨어졌어요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저는 더 크게 좀 바닥 찍었구나라고 확신을 했던 건 SBB 사태 때였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증권사 애널들 또는 경제부 기자님들의 글에서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했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와 흡사한 금융의 문제야, 그냥 큰일 났어라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SBB 사태 여러분들이 날짜랑 차트 비교해 보시면 열흘도 안 빠졌거든요. 그 열흘 동안 굉장히 강력한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흘도 안 빠졌고 그 저점이 정말 며칠 빠진 저점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할 수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0포인트에서 800까지 빠졌었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재료가 이렇게 조금의 재료 가치를 가졌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악재들이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제가 뭐 대기업 이제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감산이나 나쁜 실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악재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을까 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거기에서 더 큰 악재는 뭐 하나 부도가 나야 되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금융권의 위기 또는 뭐 대기업들의 위기 이런 건 이미 벌써 한 번씩 보여줬고 여기에서 더 큰 예를 들어 SBB보다 더 큰 대형은행이 또는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보다 훨씬 더 나쁜 실적이 나오는 더 큰 악재가 아니라면 악재로서의 효과는 올해는 좀 미미해 보인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는 많이 좋은 거죠. 시장이 많이 분위기가 좋아져서 악재도 크게 반영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SBB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 이제 다른 은행들도 파산했고 중소은행도 앞으로 더 파산하겠지만 두 분은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간다고 보시진 않으시는 입장인 것 같네요. 제 생각이 아니고 주가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SBB 사태는 나온 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2달 동안 주가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거를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걸 뭘 큰 악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악재가 나와야지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텐데 그럼 더 큰 악재는 뭐지? 뭐 빅3에 드는 은행들이 망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신다. 없다고 우리 세상에 뭐 영원한 거, 그 확실한 건 없으니까 100%는 없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어차피 끝나고 술잔 먹이면서 서로 이제 다 내려놓으실 거니까. 100%는 없으니까 뭐 없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내관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내관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터지면은 당연히 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이제 또 대응을 하겠죠. 돈을 푼다든지 은행에 뭐 보증을 쓴다든지 뭐 그런 뭐 이제 나라에서 한번 또 그런 이슈는 한번 있겠죠. 아니, 대표님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가능성이 있다 정도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근데 가능성은 있다에는 저도 동의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 이게 없으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가 뭐 코로나가 터질 줄은 세상에 아무도 몰랐잖아요. 블랙스완이라는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또 금리가 5.5%고 미국으로 봤을 때 5.5%. 그러면 이게 아니 뭐가 솔직히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뭐가 터지든 터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최대한 작게 와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뭔 충격이든 저는 하나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격. 만약 온다면 어떤 것들이? 부동산 아니면 은행이죠. 뭐 부동산 아니면 은행이겠죠. 둘 중에 뭐 그게 아니 은행이라면 여기서 좀 더 위에 시중은행 하나가 조금 안 좋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겠죠. 부동산 뭐 하나가 뭐가 터지면서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아직 모기지하고 내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기지라는 게 아니고 갭 투자라든지 또 PF라든지 이런 내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아직 금리가 그렇게 자극적인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이 상태에서 금리가 또 5% 우리나라가 5% 6%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뭐 사실 시중 8% 뭐 9% 돼버리면 뭐 솔직히 뭐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 역대급으로 지금 빚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고 뭐 6월 1일에는 부채 협상 한도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주식을 오래 했을 때의 장점은 새로운 재료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연방정부가 망한다는 말은 몇 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근 1, 2년 주식을 하신 분들은 평소에 이런 경제 계산을 안 보셨다면 그 재료를 막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겠지만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라고 놀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나왔던 얘기고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에 주는 파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기억이 어느 주였는지 모르지만 주별로는 파산한 적도 몇 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사를 그냥 또 그러네 얘네 뭐 이런 정도.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뭐 상원 하원에서 결정한 일들인데 정치적인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정치인들이 경제를 죽이는 심지어는 뭐 미국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리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기싸움일 뿐이지.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처음 나는 재료가 아니라서 여태까지 과거에도 있었던 재료인데 늘 그냥 적당히 넘어갔던 제 기억에 제가 만약에 그게 굉장히 큰 거라면 평생 기억을 하고 있겠죠.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컸던 재료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나라가 망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그리스 부도 위기 뭐 이런 약간 정말 딱 들어도 그래 그 나라는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와요. 미국이 망한다는 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그 싸움일 뿐이지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재료로 보진 않습니다. 저도 부채 한도는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진짜 음모론적이긴 한데 아니 금리를 결국은 무슨 상황이 되면 신기하게도 무슨 재료 악재가 터지게끔 만들어줘요. 뭐가 터지게끔 만들어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료가 터져서 악재가 발발이 돼서 그게 또 현실화되고 이러면서 그게 금리 인하로 또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로 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는 재료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가는 터지지 않고 또 모르는 데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달러 패권이 끝나가고 있다. 달러 위기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달러 패권은. 뭐, 이게 지금 현재에서 뭐, 그걸 뭐, 패권, 뭐, 중국이 그걸 위안화로 뭐 한다고 해봐도 내가 봐서는 그거 어려운 것 같고, 달러 패권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일본이 막 치고 올라갈 때 네. 엔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 G2에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위안화에 대한 견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중국 죽이기를 사실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의 여러 법안들이 중국의 기업들이 불리하게 만든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의 경제, 중국의 경제 뭐 어디가 더 강하냐, 어디가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냐에서는 여전히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은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얘기,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중국 주변의 나라들은 뭐 그런 위안화를 결제하는 시스템에 동의를 해줄지 몰라도 기타 여러 뭐 유럽이랄지 북미 남미랄지 또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몇몇 나라 빼고는 위안화가 달러를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달러 패권 위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느 다른 나라로 이제 갈 때 뭐 한국의 자산을 뭐 아니면 그 나라의 자산을 있는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코인이라는 게 가격은 좀 출렁출렁 했었지만 그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나 뭐 어떤 분은 동아시아에 뭐 일본, 중국, 한국 뭐 부자들이 사는 나라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어쨌든 뭐 대만을 비롯해서 위기가 발생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을 수 있다고 하던데 두 분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 두 분이 뭐 슈퍼개미로서 주식만 딱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일단 뭐 코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투자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그래서 뭐 코인 매매를 자기 적성에 맞는 분들은 하시면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좀 젊은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워낙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리고 사실 뭐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백서 좀 읽고 하는 거니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트는 사실은 이 호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선물옵션 투자라건 주식 투자라건 뭐 달러 투자라건 코인 투자라건 뭐 차트를 잘 보시고 매매에 능하신 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매매 할 시간도 없고 매매 잘 못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뭐 과연 비트코인이 뭐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저는 피큰 찍었다고 봐요. 그냥 피큰 찍었다고 보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최악의 상황을 예견해야지만 된다면 이미 피크를 찍은 거죠. 과거에 비트코인이 한참 유행할 때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사랑을 한참 많이 받고 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혁명이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모든 자유시장에서 다 거래가 될 것이고 지갑을 갖고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해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안 갖고 뭐 이렇게 코인 지갑만 갖고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모든 결제 시스템이 바뀌고 이제 우리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할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피크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김 작가님의 질문 자체가 뭐 전쟁이 났을 때 비트코인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위기적인 얘기를 해야지. 설정을 해야지만 그 상황이나 돼야지 그럴까 말까라는 얘기고 그 상황이 안 될 확률이 더 높고 그 상황이 돼도 비트코인이 달러를 이길 것까지 굳이 뭐 설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도나거나 뭐 이럴 때는 그날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차라리 비트코인이 훨씬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런 이렇게 국가 부도라든지 뭐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단답에는 진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코인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공부도 해보고 뭐 좀 해봤는데 사실 코인은 또 이세무상이 사실 전문가죠. 저도 뭐 그러면은 한 번도 처음 들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고 투자로 제가 뒤에서 코인 거래를 엄청 잘하고 계셨는데. 아니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에 그리는 2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약 15만일 때였습니다. 요즘 코인 매매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코인 구독자들도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사실 주식 계좌를 오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액도 있고 하니까 주식 계좌 공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코인 계좌는 사실은 공개해도 아무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었단 말이고 제가 뭐 그것도 거래 대금 좀 큰 거 막 하루에 막 500억 1000억짜리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제 기억에 8억을 넣고
제가 팔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코인 업비트 계좌를 오픈을 해서 8억으로 매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했던 이유는 코인을 따라해라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식 매매는 어떻게 실제 계좌를 보여드릴 결정은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코인 계좌는 뭐 공개를 해도 되니까, 매매 기술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차트는 어떻게 보는지, 또는 저는 코인도 포트폴리오로 했거든요. 5코인이나 한 7코인 정도 정해서 8억에서 뭐 한 1억 5천씩 사는 정도. 정말 숨도 안 쉬고 샀다 팔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영상에서 플러스 났었나요? 뭐, 소폭? 서포. 그래서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좀 유입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하다가 몸도 힘들고 막 주식 방송하려, 코인 방송하려 힘들어서, 그만두긴 했지만, 그 당시에 좀 코인 매매를 했었죠. 하면서 느낀 건 어쨌든 매매다. 주식 매매랑 차이는 없습니다. 매매라는 건 사실 주식 매매에서 재무제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샀다 팔았다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데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달, 6개월, 1년을 투자를 한다면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샀다 뭐 한 2, 3일 있다 팔면은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의 관점에서는 코인 매매나 주식 매매나 뭐 선물 옵션 매매나 비슷비슷하다고 느꼈던 거죠. 네. 근데 제가 하여튼 뭐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다. 저는 이제 가상자산이니까 가상일 뿐, 내 기준으로는 잘못하면 가상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게 가상의 세계니까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비트코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물론 내가 필요할 때 뭐 해외에 와서 쓸 수 있는 이런 이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그게 내 가치를 뭐 내가 가진 똑같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는 이게 제한테는 좀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래서 그거 할 바에는 제 같은 이제는 차라리 금을 사자 이런 주의고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이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없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웬간한 뭐 것들은 뭐 사라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세무사님 8억 코인 매매하는 거 영상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다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 코인이 8억이면 주식은 매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랬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걸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자연스럽게 금 얘기해 주셔서 그럼 요즘 금값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금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앞으로 금값 전망 좀. 금은 뭐 좀 현금성으로 자산으로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 또 물론 안전자산으로든 현금자산으로든 그러나 우리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면 그래도 오르긴 올라도 우리가 10여 년 동안 더블 올랐나? 하여튼 그 정도로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어요, 금은. 그래서 금은 사실 이게 우리가 자산 가치를 빠졌을 때는 말해서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는다. 대신에 안전자산으로 충분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은 희소 가치가 있고 계속적으로는 계속 쓰이는 제품이고 또 안전자산으로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오르지만 다른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쉽다. 그래서 뭐 특히 이럴 때 금리가 높은 시점에는 충분히 조금 자산을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기 싫다. 그럼 금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뭐 현금 대신에 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만약에 뭐 안 좋은 시기가 되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내가 주식이나 뭐 위험 자산을 충분히 부동산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사님 금 좋아하시잖아요. 구독자들 이제 어떤 행사할 때 금색을 좋아합니다. 금 선물 같은 것도 뭐 주셨던 것 같은데 행사할 때. 네. 금바라고 하나요? 조그만 거?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한번 했던 고객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금과 달러 주식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재테크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군요. 금과 달러는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금액의 차이예요. 금액의 차이. 예를 들어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50억, 100억 있다. 그럼 뭐 그 중에 뭐 아까 우리 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갖고 있는 금 10억 달러도 뭐 이거 쌓아둘 때 좀 쌀 때 좀 살까 뭐 달러 10억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1, 2억, 2, 3억 뭐 5억 미만으로 하시면서 그 금액에서 달러나 금 투자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효율적 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는 일단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죠. 원래는 이제 채권 투자까지 끼어 있어야 되는데 채권 투자조차도 요즘에는 그래도 좀 그 금리 변동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채권을 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에서 수입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채권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실 채권 투자는
그거 역시 굉장히 기관들이나 고액자산가들이 했던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은 몇 퍼센트를 벌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테크는 부동산과 주식이고, 저는 그 두 가지면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봐요. 그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게 뭐냐면 공부할 게. 왜냐면 투자는 결국 공부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치를 내니까. 그래서 뭐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재테크로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금투자, 채권투자, 달러 투자는 뭐 고려대상 밖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분은 또 뭐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해보신 슈퍼게임이시니까 저 궁금한 게 얼마 전에 또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과 그 파트너인 어쨌든 찰리 먼거는 코인 관련된 것들을 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굉장히 안 좋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뭐 워렌 버핏을 어쨌든 투자 방법은 다르더라도 굉장히 이제 좋게 존경한 인물 중 한 분이시고 투자에서 구루 중 한 분이신데 투자의 구루 중 한 명인 워렌 버핏이 어쨌든 어떤 자산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어쨌든 그런 자산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에 떠나서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거가 다 포함되는데요. 워렌 버핏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워렌 버핏은 한 기업에 뭐 3%, 5%, 그 기업의 거의 뭐 10분의 1을 지분을 갖고서 죽을 때까지 지금 몇십 년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은 말이 코인 투자지 코인 매매거든요. 코인을 하나 사놓고 무슨 10년, 20년 나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라고 할 정도의 코인은 정말 비트코인이나 될까 말까 정도고 여러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코인, 뭐 김치코인 이런 것들을 누가 무슨 5년, 10년 보고 투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샀다 팔았다. 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매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워렌 버핏은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매매 대상은 투자 대상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차트를 잘 봐. 나는 매매 기술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매나 코인 매매나 뭐 비슷한 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런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아까 뭐 비트코인 전쟁 막 이런 얘기했는데 전쟁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군인이 될 나이를 지난 정치인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인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사람은 사실은 젊은이들이에요. 나이 많은 60대 이상의 자산가분들 코인 거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부동산과 주식으로 또 차고 넘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미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굳이 코인이라는 대체 수단의 대체를 할 리가 없죠. 그런데 돈이 정말 없는 젊은이들,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월급 한 200~300만 원 받아서 나 한 5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있는데 50만 원, 100만 원으로 집을 사겠습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동안 500만 원 그거 좋은 주식 사야 돼.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아니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동안 500만 원 삼성전자 주식 투자한다고 인생이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년 전에 9만 원이었던 게 지금 6만 원인데 그 뭐 젊은이들 매달 월급 그거 넣는다고 뭐 인생이 뭐가 달라지나요? 2배, 3배가 가도 별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50배, 100배가 가야지 달라져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럼 돌파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본 거죠. 야, 나 100배 벌었어, 코인으로. 그래? 그럼 100만 원으로 100배면 1억인데? 나도 해볼까?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인 매매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굳이 그걸 판단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판단은 하실 분들이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젊은 분들 나만 50만 원, 100만 원 있어. 주식 매매 한번 해보시고 나 매매 투자보다는 좀 매매에 뭐가 일가견이 있는데 그럼 또 코인 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50만 원, 100만 원 없어진다고 인생이 크게 막 좌절될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내가 매매의 기술을 발견해서 돈이 20배, 100배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코인 매매는 뭐 나이가 많은 자산가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답변이었습니다. 무슨 한번 섹터가 크게 가고 나면 그게 잘 못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도 IT 버블이라고 비슷하고 생각해요. IT 버블 때랑 거의 거품이 엄청 낀 거죠. 사실 뭐 가상자산 이런 게 사실 뭐 형태가 없는 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투기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 그 말에 또 반대할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 60이 넘으신 분이 한 10배, 100배 오른다면서 그 사람이 왜 사냐. 그리고 돈 자산도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매덕식을 해요. 매덕식을 하는데
그래서 하면서 왜 사냐 그랬더니 막 1억 천금을 노리는 거지. 사서 100배 오른다니까. 1억 넘으면 100억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투기심이죠. 투기. 이게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려는 욕심이죠, 욕심. 어떤 뭐 정보를 들은 게 아닐까요, 그분은?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데,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자른 데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세게 갔잖아요. 가면 참 반등을 줘도 생각보다 못 간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원래는 벌써 한번 왔다가 갈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리면서 한 번 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저는 이제 점점 꺼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차트적인 면에서도 다 그렇고, 저희는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없어지는 코인들은 거의 한 5% 이상이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진짜로 우리가 돈을 바꿔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산 한두 개 정도는, 몇 개 정도는 사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대부분의 코인은 사라질 거라는 거에는 세무사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뭐 하면서 이렇게 백서도 읽어보고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게 진짜 왜 필요할까라는 코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하고 확실히 다른 건 이제 저기죠. 기업은 결국은 청산가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청산가치. 그래서 그 기업의 우리가 PBR만큼은 아니더라도 PBR을 꼭 확인을 하는 이유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게 뭐가 돈이라도 있는 회사야? 뭐 그렇죠. 남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코인은 청산가치 그냥 제로예요, 제로. 아무 실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코인에 뭐 5년, 10년 투자해야지라는 마음은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매매라는 게 좀 와닿는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있네. 근데 아까 자본시장법 얘기해 주셔서 코인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 내부자 정보 매매라든가 기타 등을 하면 이제 결국엔 감옥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나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 이후에 법이 또 보완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한 1년 반, 2년에 할 때만 해도 뭐 이거 우리가 주식 쪽에서 시세 조종, 허위 매매 이런 것들은 되게 강력한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코인은 그런 건 그 당시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펌핑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에서는 펌핑 작업 같은 건 이제 못해요. 하면은 금감원에서 바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 코인은 아직도 뭐 이런 뉴스 보면은 뭐 어디 잡코인 하나 만들어서 첫 2달 동안 무슨 10배로 올리고 그 다음에 팔아먹고 그런 것들이 계속 성행하는 이유가 뭐 잡혀가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이제 두 분은 좀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는 분산 투자를 몇 군데 뭐 어떤 섹터에 좀 투자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원래 주식쟁이라서 이제 주식 투자만 거의 20여 년을 해왔다 보니까 뭐 당연히 주식을 추천하죠. 근데 그 대신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사실 분산 투자한다는 게 사실 너무 제가 투자에 성공한 비법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뭘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이걸 여기 뭐 분산 투자한다는 건 사실 5천만 원 가지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겠습니다. 바로 1억으로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잖아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1억 정도까지는 내가 평생에 한 종목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 종목을 잘 골라서 사는 게 평생이 좋다. 내가 10종목까지 산다 생각으로 그중에 내가 10번밖에 기회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 개를 잘 골라라. 한 개는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골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혹시 어떤 쪽에 그러면 힌트 조금만 주고 가셔야죠. 그거는 어떤 쪽에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잘 찾아보면 지금 현재에도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나고 앞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도 자산가치 있고 PER 배수도 낮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 알아서 공부를 하고 이게 더 갈 종목인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산업 여건이 되나? 그런 것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산업에 대한 공부 아니면은 뭐 그 종목에 대한 공부.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종목에 대한 깊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산업에 대해서 또 안 볼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종목을 하다 보면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본인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거는 내 인생의 이재성가 가지고 한번 불려보겠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집 살 때는 온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 대신에 이게 역세권이 될 건지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한 곳에 내 집 산다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시라 생각합니다. 매출액이 증대되는 게 중요한 건가?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게 둘 중에 저는 매출액은 기본이고요.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는 안 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날 수 있는 기업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계속 증대되는 기업은 미래에서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매출액이 증대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럼 궁금한 게 매출액이 높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퍼가 좀 낮아요.
그런 기업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좀 오르긴 하나요? 당연히 오르죠. 제가 예전에 뭐 엄청나게 회사가 낮았어요. PER도 낮았고, 수익도 낮은데 시총은 엄청 작았어요. 근데 이게 시총이 작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익이 나니까 그 시총만큼 나더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없는 종목인가요? 지금도 그 회사가 10배, 20배 올라 있어요. 내가 샀는.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시고. 아니, 지금 안 가지고 있죠. 그럼 혹시 종목 명이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편하게. 없으시니까. 대성미생물이라고. 지금 최근에 상한가도 몇 번 쳤을 거예요. 관련해가지고. 동물 바이러스 관련. 동물 바이러스가 제가 구제역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테마도 있고, 재료도 있고, 모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미리 선점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이제 이익이 또 나오고, 회사가 뭐 개선도 되고, 재료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골라서 사죠. 옛날에 내가 책에서 있다시피 뭐 대재수 심차 해가지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모든 여건을 다 갖춘 종목을 사는 거죠. 1억이 있다면 저는 뭐 강의를 할 때는 책에서 강조를 탑다운 그리고 분산 투자를 강조를 하니까 먼저 산업을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저는 이제 뭐 한 종목보다는 세 종목 그리고 좀 분산을 좀 더 하고 싶은 5종목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쓰고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저는 분산 투자 그리고 탑다운으로 산업. 근데 우리 배 대표님은 사실은 조금 종목을 워낙 집중적으로 연구하니까 집중 연구된 그 종목을 믿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저는 이제 탑다운으로 보니까 산업을 먼저 고르는 걸 저는 그 방식을 쓰고요. 그래서 세계 산업을 만약에 한다면 뭐 3,300만 원어치 세계 산업의 한 종목씩. 그래서 그 산업을 먼저 정하고 그 산업의 탑픽 종목을 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올해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1, 2월 달에 AI나 로봇. 그리고 1, 2, 3월 달 특히 마지막 3월 달에 2차 전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웬만한 포트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로봇 AI 2차 전지에서 뭐 2배, 3배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그 포트는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올해 또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세 개를 한다면 저는 오늘 많이 나왔던 최근 정말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여기서 좋아지고 있다는 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주가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더 조정을 받을지 다시 갈지. 근데 어찌 됐던 길게 본다면 하여가 2차 전지는 3개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마지막 하나는 로봇 AI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개의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로봇 AI 산업은 그 특징이 명확하게 달라요. 반도체 소부장들 보면 정말 포가 뭐 5, 10 넘지 않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특징은 재무제표가 워낙 좋다. 그리고 뭐 키워드로 재료 가치를 머금고 있는 애들을 찾고 싶다면 뭐 비메모리 반도체나 AI 반도체 아니면 뭐 엔비디아 관련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재료 가치까지도 좋은 거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산업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2차 전지 산업을 선택했을 때 내가 탑픽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서는 뭐 기존 대장주로서 많이 오른 애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강 상태에 있던 애들로 갈 것이냐. 그거는 약간 개인의 성향일 것 같아요. 공격적이고 막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였던 그들이 더 좋을 것이고 그냥 나는 좀 재무제표 잘 보고 아직 소외되어 있었지만 언젠가 올라갈 종목을 찾는 능력이 있다면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 훨씬 안전적일 테니까 떨어질 부분이 없으니까 2차 전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하고 AI에서의 포인트는 가능하면 기술성장 기업부로 접근을 하세요. 저는 제약바이오나 로봇 AI 같은 완전 기술 성장주를 말씀드릴 땐 꼭 그거를 한정을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술 상장 기업부는 기술로 상장이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술 상장 기업부가 아닌 애들은 연속 적자가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로 움직이는 애들은 기술 성장 기업부로 하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한 종목 집중 투자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돈은 날리면 안 되니까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PBR이라든가 뭐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좀 예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들었는데 왜냐하면 대성미생물은 좀 시총이 좀 작아서 근데 그거보다도 시총이 좀 크고 매출의 성장이 이 성장이 그때는 매출 성장이 안 나는 기업이니까 그거는 차라리 제외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내가 매출의 성장이 이익 성장이 났는데 약간 회사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주가가 엄청 저평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말해주는 게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TCC 스틸이라고 있어요. 네네. TCC 스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석도 강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수석도 강판. 근데 보통 전 산업에 다 써요. 우리가 통조림 캔 뭐 이런 쓰는데 하여튼 OER였고
5이하였고 PER도 0.2 이하였어요. 그렇게 엄청 낮았어요. 그 당시에. 엄청 낮았는데 그 당시에 얘가 뭐 성광밴드처럼 밴드 사업에 진출하면서 그 있으면서 돈을 한 엄청나게 날려먹고 건물을 4억이 한 1,100억짜리 영등포에 있는 땅 다 매각하고 구조조정하고 그런 단계였어요. 근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걸 또 보고 그 전에 내가 탐방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좀 척후병을 좀 보내놨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2008년도가 내가 처음 샀더라고. 그 다음 2012년도부터 사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 2012년도부터 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한 5년 정도로 샀더라고 내가. 5년 정도 샀는데 이게 오른 거는 최근에 다 올랐어요. 그러기는. 근데 그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이익 성장이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 시총이 이익을 넘는 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이 계속 나 지금도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남들은 그런 회사는 찾지를 못하잖아. 그 대신에 이제 뭐 요즘은 이제 PR 검색식이 다 있으니까 그 HDS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책 보고 막 찾고 뭐 이랬는데 지금 검색식에서 찾아서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거죠.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회사가 바로 안 갈 때가 많아요. 안 갈 때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테마를 불면서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오를 때가 많아요. 이런 회사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평가를 왜냐하면 뭐 테마주를 쭉 찾아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익이 나도 안 찾아. 그래서 내가 찾아보라는 게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들려 있어요. 뭐 시장의 이슈는 받지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이슈가 재료가 잘 찾아보면 그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재료도 여기도 2차 전지가 그 추석을 보면은 있었어요. 그 추석이라는 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만드는 그 니켈 도공학판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원통용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그게 바람이 불면서 2차 전지 바람이 불면서 그냥 순식간에 10배 이상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언젠가는 그 테마와 붙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배당받고 있다 보면 기회는 온다는 거죠. 물론 빨리 오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충분히 보고 투자하면 그런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 대표님이 말한 거에 제가 좀 여담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TC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우량한 종목을 산 건데 이제 2차 전지의 테마에 편입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쓰는 말이 있는데 테마주 매매자들은 재료에 사서 재무제표에 팔고 가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에 사서 재료에 판다라는 말을 가끔 해요. 무슨 뜻이냐면 가치 투자자분들은 재무제표를 열심히 분석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단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면 지금처럼 TC스틸이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인데 샀지만 재료가 안 붙으면 계속 그 상태거든요. 저퍼주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접어준 거예요. 근데 그 접어주가 고퍼주로 되는 순간은 바로 인기를 끌 때, 테마에 편입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벌써 사서 테마에 편입되고 고점되면 파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테마주 매매자들이 왜 재료에 사서 재무제표를 판다는 말을 하냐면 보통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테마주 매매자들은. 그럼 이제 당연히 재료 때문에 사는 거죠. 재료 때문에 그 좋은 재료 있구나 사요. 근데 이제 뭐 올라가고 이익 실현하면 되는데 물림은 사실은 손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장기 투자를 해도 되나? 물렸으니까. 근데 대부분 부실해요.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별론데 하고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안 웃겼습니까? 아주 어르신 말씀 같아요. 꼭 필요한 말씀이었네.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되게 잘 만들어낸 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적절한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가 거의 2시간 넘어가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 이제 벌써 이제 5월 말이잖아요. 6월 시장 투자 조언 한마디씩만 딱 주신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네. 2022년 6월이건 2021년 6월이건 2023년 6월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죠. 네.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히 아는 건 자기 자신의 실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6월에는 더 공부 이렇게 김작가 TV도 열심히 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제 시장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되게 좋게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수익 나는 장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뷰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지수는 좋게 보고 있고 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산업들 그렇게 강조드렸습니다. 네. 저도 한 20년 동안 주식 해오면서 너무 또 시장에 또 연연하거나 또 너무 그러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소원이 평생에 한번 주식 비워보는 게 소원인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 수익 내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뭐 시장은 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박스피라고 보여주고 뭐 올라가면 좀 줄였다가 내려가면 좀 다시 사고 이런 전략으로 취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하여튼 주식은 좋은 주식 사서 결국 기다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주식 사서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 조합
저희가 슈퍼개미 배지한 대표님과 이준영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조합은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딱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다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늘 이렇게 내 인생 뭔가 안 풀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혹시 인생이 안 풀리는 분이 있다면 뭐 정말 극악에 안 좋은 뭔가 재수가 만약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 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그런 조언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가볍게 조언을 주신다면 내 인생이 진짜 안 풀린다. 제가 사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미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북클럽도 운영하는데 이번 달에 북클럽 도서였어요. 이미 종합 1위를 아마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을 제가 사실 책 선물 잘 안 하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야지 그 귀한 책을 뭐 굳이 선물합니까? 근데 저희 직원 그래도 몇십 명 되는 직원 전체 다 한 권씩 다 살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을 보고 개업을 막 했을 때가 한 2005년, 6년이었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그때 저는 사실 이미 주식으로 뭐 돈도 좀 많이 번 상태였고, 뭐, 진짜 뭐 200~300억 정도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또 세무사까지 타이틀도 얻었고, 저 인생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구나, 뭐 이제 뭐 하면서 살까, 뭐 맨날 놀러 다녀야지, 뭐 이러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 세이노의 가르침 A4 한 장 정도의 글을 본 거예요. 그땐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야, 이렇게 좋은 글을 누가 썼어? 그리고 이제 그때 기준으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프린트를 다 해서, 그게 한 150개 정도의 꼭지예요. 하나당 한 A4 두세 장이 되거든요. 거의 한 300~400페이지가 되죠. 그거를 다 인쇄를 해서 철에 다 껴서, 정말 밑줄을 쳐가면서 3번 정도는 다 읽었거든요. 그거 읽으면서 저의 결론은,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 나이 50이 넘었지만, 그 15년 전에 읽었던 그 세이노의 가르침은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그 15년 전에 프린트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게. 근데 요거는 책으로 나와서 잘 팔려서 진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세이노 선생님을 당연히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저는 카페에서만 읽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었는데 그 책이 요번에 출판이 되고 그게 너무 많이 팔려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내용의 제목의 글이 있어요.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라는 제목이 그 단원이 그 책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살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 책 보시고 열심히 사시면 인생이 바뀌실 것이고요. 그 책을 봤는데도 열심히 안 사신다면 제가 늘 말하는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해서 욕심을 버리고 사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둘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 세무사님은 실제 부자이신데 부자들도 추천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세무사가 됐고 돈도 많은 상태였지만 꼭 인생이 돈이 다는 아니거든요. 인생의 자세 이런 게 아,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를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나는 뭔가 하는데 잘 안 풀리지? 세이노의 가르침을 한번 꼭 읽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보다 훨씬 큰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책 순위가 오늘 판매량이 더 훨씬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원래 근데 잘 팔리는 책이니까. 근데 또 김작가 TV가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슈퍼개미 이준영 세무사님이 추천하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할 말이 어떤 없다. 답변을 할지 기대됩니다. 지금 굉장히 멋있게 얘기하면서 답은 내 안에 없고 그 책이 있다. 야, 아니 그럼 읽은 책 추천하면 되잖아. 읽은 책.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이렇게 막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또 이게 보면 막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또 욕심을 부려서 안 되는 사람, 아니 진짜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봤죠. 맞아. 진짜 열심히 이게 진짜로 보면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발버둥.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근데 안 되는 사람도 그게 운명인 거죠. 그 운명 책 쓰셨다시피 그 운명을 가지면서 근데 그래도 인생에 살아다 보면 기회는 주더라고요. 한두 번, 뭐 세 번을 뭐 이렇게 주는데, 뭐 4주도 나 공부를 해봤는데, 4주도 돌아다가 보면 공부해보면, 그 중에서도 1년에, 10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종희 세무사님 뭐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카드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카드게임 같은 것도 해보다 보면, 뭐 고스톱 치든지 이렇게 보면, 근데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는데도 내한테 패 한 번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맞아. 고스톱 쳐도. 패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거,
그거랑 인생살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안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한테 기회가 안 들어올 때가 그게 많아요. 막 자리 바꾸고 가지. 야, 자리 좀 바꿔. 그러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보면 하다가 뭐 배팅을 해가지고 다 날려 먹는 수가 많아요. 내가 욕심이 또 앞서거나. 근데 내가 수양이 안 되고 내가 때가 아닌데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쳐가지고 뭘 사기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고인이든 빨리 일확천금을 노리고 고인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자산이 많이 감소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내가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아까 평생에 내 한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그걸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인생의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때는 한번 온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주식도 또 사실 제가 아까 TCC들 얘기했지만 아까 10년 걸렸어요. 12년도부터 샀으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23년이에요. 10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그 좋은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도 또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참고내고 견디내고 하다 보면 그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이제 배지한 대표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방금 뉘앙스가 이제 세무사님한테 카드 좋아하시자고 마지막에 그래서 전 재산 날려먹는 케이스 했다고 하셔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제 사신다고 생각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세무사님 뭐 주변 친구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명절에 하는, 소소하게 하는 우리도 거고. 뭐 하잖아요, 가끔씩. 저는 사실은 크게 한번 날려먹은 적은 아, 그래요? 저기가 있습니다. 그건 책에도 써놨는데요. 네. 경마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경마. 거의 6개월 이상 빠졌었던 적이 있었고, 네. 그때는 완전히 뭐 대학생 시절 때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당연히 그런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우리 계좌에도 빨간색 불빛이 한번 비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세이노의 가르침 책 한번 보신다면 저도 제 주변에서 들을 때 늘 부자분들 실제로 경제 자유를 달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한 데는 저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슈퍼미미 이정윤 세무사님, 배진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